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외부 일정 취소하고 장업 끝에 내린 결정이죠. 그 전에 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모시고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김수상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당 대표 사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물론 이제 뭐 시기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대표가 이제 물러나시는 거는 지난번 이제 강서 부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예.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주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 예, 그것이 확실하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시기의 문제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 장고 끝에 뭐 한 이틀 이제 그 고민하시던 끝에 오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의 결정이 당과 나라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보고요. 이게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좀 그 변화 없이는 우리가 총선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에서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마산의 최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성에 차지 않는다. 더 혁신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의원님도 좀 같은 판단이신지 혁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혁신? 그러니까 계속되는 인적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회복의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당내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도 나가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그 당정 관계의 어떤 그 수익적 당정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는데 가장 중심되는 인물 분이 사실은 당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셨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셨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뭐 나가라 뭐 이런 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뭐 그런 결심을 해주시면은 뭐 좋고 그러나 뭐 당신을 챙기고 나가라 이러면서 당내 분란을 계속 당내 갈등을 계속 좀 끌고 가는 거는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사퇴하는 건 맞는데 문제의 원인은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거든요. 결국은 당이 거기서 아무 말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혁신이라는 게 그냥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목소리는 아직까지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뭐 당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이러한 그 결단이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뭐 용산에서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해왔던 그런 기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퇴 불출마 결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용산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비대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반부에서 말했지만 대상으로 거론된 분들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 이런 정도의 군인데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에는 이분들이 대통령과의 밀착도가 너무 높아서 말씀하신 당이 당대로 독립적인 활동하기엔 조금 걸맞지 않은 인물들인 것 같은데 주로 하마평에 오르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수직적 당정 관계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결정된 건 아니어서 그분들이 결정된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뭐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너무 오래 가는 거는 이제 당원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이제 당원의 규정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과정인데 뭐 특정 인물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지 간에 저는 그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의 역할이 일단은 우리 당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 수 있는 분. 예. 그다음에 이제 당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스리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그동안 수직적 관계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당의 목소리가 너무 적었는데 원활하게 이제 그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세 분 거론된 세 분 안에 있습니까? 좀 가까운 분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기준에 세 분이 맞는 분이 계신가요? 대답이 됐습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 대표의 고심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의원도 지난번에 이제 뭐 사퇴 얘기 나왔을 때 예. 그 버스. 체육관에 이제 지지자들 한 4천여 명 예. 많고 서울은 안 가겠다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좀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부터 불출마 생각이 있었다. 내가 이제 밀려나가는 거는 나는 이제 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네. 하여튼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거의 이제 김장연대라고 하면서 김기현 장제원 연대 그렇죠. 이 당정 관계를 이제 당 측에서 주도해왔던 분들이 한 축이 무너지면 한 축이 이제 그런 결단을 하면은 김기현 대표로서도 뭐 자연스럽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고민이 더 깊어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줬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이제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결국에 내년 총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공천 학살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어떠한 신세진 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백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중 혹은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공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많이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더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 뭐 새로 오신 분이 정말 그 공관위원 구성을 정말 그 공천을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한테 맡겨 주신다면은 뭐 그분들이 공관위 판단에 따라서는 대폭 물갈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미리 이거 뭐 공천 학살이라고 해서 대량 뭐 이 그 컷오프가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뭐 용산의 의중에 따라서 뭐 공천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아직은 뭐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 11일이죠, 월요일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됐죠.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렸는데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뭐 혁신위가 처음에 이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 근데 혁신위가 사실은 당 대표나 지도부 교체가 저는 선행됐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고 혁신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출범시킨 당 지도부 교체까지는 말씀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 내려놓는 차원에서의 중진들 또는 윤핵관이나 당 지도부의 불출마라고 했는데 일단 50%는 우리가 했다. 나머지 50%는 당에서 채워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채운 게 됐어요. 그래서 좌초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은 좌초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성과는 결과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진 교수님. 아니 뭐 갑자기 아까 하신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당 상황을 이제 짚어봤는데 의원님 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종로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종로에 이제 부산 해운대 갑 지역구로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험지 출마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 의원은 이제 의원님과도 이제 말씀 나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내가 양해했다. 그런 식의 워딩은 좀 불편하다. 네. 종로 구민들이 화났다. 또 이런 말씀까지 좀 하셨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통화를 하셨을 텐데. 예. 하 의원이 이제 그 부산 이제 불출마 결정을 하고 예. 뭐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제안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어디 출마할 때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냐 이제는 좀 결정할 때가 되지 않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종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임 자체가 그걸 논의하기엔 자리도 아니었는데 아니죠. 제가 하여튼 자연스럽게 출마한다고 와서 고생하는데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죠. 네. 출마. 근데 거기서 이제 종로 출마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습니다. 놀라셨겠네요. 사실은 그 모임 자체로 모인 건 또 아니신데 그냥 식사. 제가 뭐 잘 놀라는 성격은 아니어서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그 의외였죠. 뜬금없이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왜냐면은 나와서 하 의원이 과연 여기서 이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뭐 제가 판단해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어서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 있는데 좀 의외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화를 내거나 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양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셔서 이제 바로 그날 그 하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날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모임이 예정돼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일부 주민들 뭐 우리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닌 분도 계셨는데 양봉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뭐 저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종로 지역구 양보한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만나러 가냐 뭐 그러면서 안 오셨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양해라는 표현이 양보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워딩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나중에 이제 어느 방송인가 출연했을 때 그 워딩은 좀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격려해주려고 탁 만났는데 탁 뒤통수 맞은 느낌.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에 또 신당이 추진되면 이미 종로에 나서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도 아니고. 또 최재형 의원도 아니고 하태경 의원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 가시는 분들이 꽤 여야 모두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전 대표가 그 외에 다른 뭐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이제 그 뭐 신당 창당을 예정해서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 쭉 뭐 받았죠. 그 중에 종로를 희망하는 분도 있더라. 이 정도 저는 뭐 그 정도 차원이라고 봅니다. 일단 종로구 얘기하던 중이니까 중구랑 종로구 합쳐지는 문제는 좀 어떻게 당내에서는 정리가 돼 가십니까? 일단 뭐 현역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은 갑자기 이제 선거구가 합쳐지는 건 좀 불편하죠. 근데 선거구 획정 원칙상 그게 맞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그 위원회의 의견인데요. 결국은 양당이 합의해야 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나 우리 당의 그 중구 원외 당협위원장인 전 의원, 지상욱 전 의원이나 우리는 좀 바뀐 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종로 지나가다 보니까 저 곽상원, 변호사, 변호사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그분이 거기다 플래카드를 걸고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지역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계속 뭐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대충 어떤 사람들 거론 되고 있습니까? 그분하고 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이종걸 전 의원 두 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 이름들은 거론되는데 실제 지역에서 움직임은 아직 제가 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함께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도 늘 얘기가 나오죠. 뭐 종로에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죠. 작년 겨울이죠. 잠깐 그 사모님이
그 행사에 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에. 다음엔 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예. 뭐 과연 이제 이광재 지금 사무총장이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확인은 하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안 나오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김 선생님 취재하신 게 있고. 지역구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임종석 씨도 맨날 그 뭐 종로 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원래 있던 성동으로 성동. 출마하시는 걸로 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그래요? 같고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는 성동의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강자인데 이번에 뭐 그러니까 하여튼 불출마 전환한 상태죠.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종로 출마설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이제 비대위가 나오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냐? 한동훈 비대위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뭐 한동훈 그 장관이 현재 이제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두 가지 점에서는 조금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출신이 또 비대위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전혀 이제 그 연고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내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죠, 사실은.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실지 그래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과 너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보다는 이것만 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선거를.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하실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확장성에 있어서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종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사실 여약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유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외줄 타는 심정으로 항상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딱 이 사람들이 다 내 지지자라기보다는 좀 더 중도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당의 총선 뭐 전략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중도층을 바라보는 종로의 의원으로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호남 여기는 이제 확연히 지금 뭐 지지층이 갈립니다. 뭐 부산은 좀 요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오지 않으면 뭐 선거에 이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정책도 뭐 좀 제안하고 우리 당의 모습도 중도층이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 당도 좀 그 변화를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중도층을 더 끌어당기 확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일각에서는 윤지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원외 인사로 공동 비대위 유력 거론 뭐 또 띄우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있고. 뭐 그것도 가능한 선택지긴 하죠. 자 이제 의원님께서 중도 확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도 확장에 있어서 이제 제3신당의 존재는 또 굉장히 불리한 요인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거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거의 확실한 분위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도 이 중도 확장에서는 굉장히 큰 국민의힘에서 아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쪽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 왔는데 며칠 전에 그 발언한 워딩을 보면은 아직 결심 안 한 것처럼 27일 결심하는데 27일. 그때 결심하는데 그거는 뭐 탈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최종 결심 안 했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뭐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이어졌다는 거는 그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잔류의 조건으로 그 제시했던 당정의 변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이 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 미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아직도
뭐 신당 창당에 대한 그 확실한 결단을 아직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신당 창당했을 경우에는 창당해서 나가서 참 그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예. 우리 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선거에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전 당 잔류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안에 임명이 된다면 네. 그 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노력까지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게 그 당의 총선 선거를 위해서 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말을 하는 걸 잘 짚어보면 이제 김기현 지도부라든지 혹은 뭐 윤핵관 문제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변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장제원 그 의원의 거취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분의 거취는 사실은 그동안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소통과 과정에서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다고 보는 게 이제 그렇죠. 일반적인 견해죠. 근데 이게 지금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한 그러한 시각도 조금은 변화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 우리 비대위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 공관위 구성하고 그렇죠. 선대본부 구성하고 자기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체제 들어가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실제 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공관위원 구성해 놓고 이제 그 위에 뭐 자기가 뒤에서 이제 막 그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관위 잘 구성하고 선대위 잘 구성하고 빠져도 사실은 총선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이제 뭐 어떤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군요. 이제 10월 말에 이제 국회에 또 새로운 리스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제 특검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고 어쨌든 표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여론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많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여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오시나요? 아직은 뭐 지금 이 문제 가지고서 저희가 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뭐 특검법 자체가 특검법 그 제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수사 대상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에 관한 의혹 사건, 주식 거래 관련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리고 수사하다가 나온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범죄 또 이와 인지한 관련 사건들 모두 이제 수사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이걸 정쟁화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는 그러한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에서 이건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제2요구 여부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제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 또 국민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뭐 종합해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데요. 일각이 너무 많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횟수로 보면은 비슷하다면서요? 뭐 그렇긴 합니다. 날짜 수로 보면 좀 많으시고. 그런데 뭐 국내 정치가 좀 많이 어려운 그 상황.
자꾸 나가시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까지 이제 나온 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약간 횟수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그 잠깐 한국 방문하셨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귀국하셨다고. 그 약간 과장의 표현인 것 같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핫한 이슈들 많이 또 말씀 나눠주셨어요. 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